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있었던 일까지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가 내년에 출시할 이 프리미엄 가상현실 헤드셋을 위해서 독점 할리우드 콘텐츠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즈니와 A24를 포함한 브랜드와 또 소규모 제작사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메타는 이 콘텐츠가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 VR 기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애플의 비전 프로와 함께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기는요, 현재 사용 가능한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 높은 화질의 비디오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메타 상승하는 흐름 보였죠. 여기에 더해져서 어제의 특징주였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있었습니다.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의 전력 공급을 계약한다라는 소식까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포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VR 기기와 함께 우리나라 종목들 한번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있겠고요. 포바이포, 덱스터, 비트맥스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바일 온라인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포바이포와 덱스터, 비트맥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딧도 살펴볼까요? 네, 레딧입니다. AI 연구소와 스타트업 기업인 엔스로픽과 상대로 해서 이 무단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엔스로픽이 계약 위반과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 사용에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자사 사이트에 10만 회 이상이 접속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생산 콘텐츠와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레딧이죠. 엑스로핏의 이 무단 데이터 사용이 이 자사의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즈니스에도 지금 손해를 끼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레딧 측은 손해배상과 데이터 사용 규칙을 준수하는 이 강제하는 금지 명령까지 지금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레딧의 강경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진 건데요. 이 회사가 지적 재산권과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가 조금 더 향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것에서 더 긍정적인데요. 사용자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이 레딧의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웰스파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웰스파고 17년 만에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헤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이른바 가짜 계좌 스캔들로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에 부과된 2조 달러 규모의 자산 한도 제한이 7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가 은행 친화적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0만 개의 무단 계좌, 이른바 유령 계좌를 만들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고객에게 수수료와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이후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등에서도 문제가 추가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웰스파고 벌금과 고객 피해 보상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또 특히 2조 달러의 자산 한도 제한은 연준이 은행에 내린 최초이자 강력한 제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웰스파고의 성장을 지금 가로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풀리게 된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순위가 더 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3위에서 4위로 밀려나기까지 했는데요. 이 찰스 CEO가 이렇게 제재가 풀린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번 자산 한도 제한에 대해서
회사 변혁에 있어서는 중대한 이정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웰스파고의 자산 상한 해제는요, 시장의 미국채 매수 여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요즘 부진한 채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웰스파고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 가까이 체크해보는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흐름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 시장의 반응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요 키워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됐고요. 또 지금 보수도 진보도 없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체코 정부 드디어 지금 최종 계약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 자세하게 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MM 육상 노조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기업을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발언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히 경제를 살리자는 그 말 이상으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방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 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말은 곧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표현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들은 꽤 무거운 규제와 세금 부담에 위축돼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스탠스가 더욱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취임하자마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를 가동하라라고 지시한 점이 굉장히 또 눈에 띄는데요.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 차원이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이 꽤나 심각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조치에서 나온 걸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지시를 했고요. 같은 날 저녁 7시 30분까지 각 부처 책임자들 그리고 실무자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을 굉장히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불안과 일전을 치를 각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고물가의 고금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성장까지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미중 갈등 같은 이런 외부 변수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칫 위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조치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한 건데요. 앞으로는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특히 지역화폐나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경제 대책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반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환영이 될 만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메시지는 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는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강한 원칙도 함께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그리고 갑질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무조건 규제 강화 쪽으로만 간다는 건 아니고요. 건전한 기업 활동은 철저히 보호를 하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칙 플레이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라는 방향성을 보면 이념이나 진영을 따지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쓰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균형 잡힌 조치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을 한 상황입니다. 국정 방향성을 빠르게 잡는 게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당장 좀 손봐야 하는 경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한 정부라는 점이 좀 지금은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빠르게 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새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신뢰 회복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경제 흐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정책과 규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게 먼저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 동력 확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정책이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정부가 무엇을 또 어디부터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 저녁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 체코 정부가 드디어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와 이 이의제기 문제로 한동안 좀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성사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서서 이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6월 4일 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사 간의 계약을 막았던 이 가처분 결정을 기각을 했고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체코 정부가 바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는 약 26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 수주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와 경쟁을 한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을 앞둔 지난달 프랑스 EDF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시 중단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던 거고요. 또 체코 정부는 곧바로 준비해뒀던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결국 한국형 원전이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극적인 전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이러한 과정을 마음 졸이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협상과 변수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과정은 꽤나 좀 복잡했습니다. 네. 이 한수원이 체코 측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는 작년 7월이었고요. 그 뒤로 거의 1년 가까이 기술 조건부터 금융 조달 방식, 세부 계약 조항까지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7일에 계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전날에 프랑스 EDF가 자사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계약이 급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체코 최고법원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신청을 기각했고요. 모든 법적 장애물이 정리가 됐고 곧바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순서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사전 점검도 이미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번 계약, 우리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관련된 수혜 기업들,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많이 다뤄봤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만의 좀 단독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이른바 팀코리아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참여 기업들을 보면 이 설계는 한전기술이 맡고 시공에는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유지보수는 한전 KPS, 그리고 해결료는 한전연료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등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도 주요 기자재 납품과 시공을 맡게 됐고요. 이미 국내 신한울 3, 4호기 기자재 수주도 확보한 상태여서 이번 체코 계약은 해외 원전 수주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소형 모듈 원자료 분야에서도 이 미국 유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코 프로젝트가 유럽은 물론 북미 시장 진출에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원자력의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이런 흐름들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수주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 코리아가 같이 이뤄낸 결과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단순히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서 체코와 한국 이렇게 양국 모두에게 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이후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원전을 택한 거고요. 그 파트너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09년 UAE의 바카라 원전 이후 무려 16년 만에 이뤄진 대형 해외 원전 수주인데요. 그것도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 따낸 계약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큽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대외 경제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큰 의미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체코 계약 이후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다음 행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해내느냐입니다. 네. 이 계약은 사실 출발선일 뿐이고요. 체코 정부는 일정 준수부터 또 품질 관리, 기술 이전,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측 이행 능력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걸 만약에 차질 없이 해낸다면 체코가 추진 중인 테멜린 3, 4호기 건설 수주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이집트 처럼 지금 대규모 신규 원전을 계획 중인 다른 나라들에게도 체코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처럼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장기 운영 그리고 정비, 기술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수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미국과 유럽을 잇는 글로벌 원전 네트워크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이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또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지분을 가진 상장사라고 해서 정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본사를 옮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HMM 육상 노조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또 어떤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네, HMM 육상 노조가 어제 6월 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꽤나 강도가 높았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치 폭력은 이쯤에서 멈춰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노조는 대통령의 부산 이전 공약이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정성철 노조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중에서 했던 말, 이 노동자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되 끝까지 안 하면 그냥 추진하자, 이 멘트를 직접 인용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또 HMM은 글로벌 해운동맹의 일원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상장사인데 단지 공기업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조가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무지가 바뀐다라는 문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영 효율성의 저하인데요. 지금 HMM 본사가 있는 서울은 금융기관이나 해운 관련 인프라가 밀접해 있고요. 또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또 인천공항과의 거리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물류나 정보 접근 그리고 회의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명인데 이걸 만약에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엔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1, 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MSC도 항구가 아닌 내륙도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핵심 인력 이탈 문제인데요. HMM의 육상직 직원 천여 명 중에서 무려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사를 가는 걸 넘어서서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직장 그리고 부모님 돌봄까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보니까 단순한 전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부산에서 새 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전문성이나 경력을 단기간에 대체하긴 쉽지 않다는 게 노조의 판단입니다.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대외 신뢰의 저하인데요. 글로벌 해운동맹과의 전략회의나 파트너십 논의는 대부분 현재 서울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또 이런 협력사들도 서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었는데 이걸 옮기게 된다면 오히려 국제 해운 시장에서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과 정책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주의 보호와 또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업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주주나 노동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오히려 지금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HMM을 부산으로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좀 다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공약의 이행이라기보다는 꽤나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해양 수도 부산 그리고 북극 항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 산업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북극 항로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서 부산을 그 출발점이자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그리고 HMM 본사까지 모두 부산으로 모아서 하나의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정부는 HMM을 국가 해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HMM은 시가총액 22조 원 규모의 국내 대기업이자 세계 8위 해운사인데요. 여기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만 해도 72%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본사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북극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보다 항해 거리를 최대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어서 물류 효율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항로를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려면 부산이 물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중심에 HMM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실 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 넘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이 커졌고요. 특히 미주 노선 운임이 급등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기에 물동량도 늘고 성수기 할증까지 더해지면서 HMM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실제로 대신증권은 HMM 목표 주가를 기존 23,000원에서 26,000원으로 올려 잡은 상황이고요. 회사 측도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하단을 꽤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본사 이전 논란입니다. 이게 만약 길어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커지고 인력 이탈이나 조직 재편 문제가 생긴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치적인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기업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HMM 본사 이전 논의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뉴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녹십자홀딩스 이우, 이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8% 넘게 급등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9%더 오르면서 시장에 관심을 쏠렸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쏠렸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녹십자홀딩스 이후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과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양성률이 16%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정점 수준에 근접을 했고요. 태국도 송크란 축제 이후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일주일 새 6만 명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홍콩과 대만도 작년 유행의 정점을 이미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 전반의 재확산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국내에서도 유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다시 권고한 상황입니다. 국내 입원 환자 수 자체는 아직은 하루 평균 100명 안팎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해외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 진단키트나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에 다시 기대감이 붙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녹십자홀딩스 이우였던 겁니다.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은 사실 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제 유독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쪽이 녹십자 쪽이었습니다. 유독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인 GC 녹십자가 최근에 한국 화이자제약이랑 손을 잡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국내 공동 유통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하면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0% 넘게 줄여주는 약인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치료제고요. 이번 계약으로 6월부터는 국내 유통을 GC 녹십자가 맡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고요. 특히 녹십자홀딩스 이후는 일반주보다 유통 물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몰렸고요. 결국 어제처럼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9%가 넘는 추가 상승 흐름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 주도 있고 사실 종목들이 많지만 시총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짧은 테마성 흐름에 그치기 나름이었는데 이번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료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관련주들은 사실 최근에 이 단기성 테마에 그치는 경우가 좀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GC 녹십자가 한국 화이자와 팍스로비드 공동 유통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효과가 입증이 된 만큼 국내 공급이 본격화된다면 2분기 이후 실적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건데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는 지금 고위험군 백신 접종 기한이 다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코로나 관련주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심리가 살아난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기 테마로 그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단타 매매에 나서는 투자자라면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녹십자 이 종목은 각각 2%씩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PI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어제 4.8% 정도 오르면서 역시나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상승세 배경부터 좀 찾아볼까요? 네, 어제 PI가 시간외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건 이 삼성전기가 애플과 유리기판 공급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이 한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삼성전기가 애플이 준비 중인 AI 서버용 반도체에 들어갈 유리기판을 두고 지금 초기 단계에 공급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지금 브로드컴이랑 함께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에 들어갈 고성능 패키징 기술로 유리기판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PI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PIE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본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로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을 텐데 이번 이슈랑은 어떻게 연결을 좀 지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PI가 직접 유리기판을 만드는 업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랑 이 소프트웨어 기술 쪽에서 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PI는 TGV 유리기판 검사 장치라는 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TGV라는 건 유리기판 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는 공정인데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제품 품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PI는 이걸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AI 기반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유리기판이 본격 상용화되게 된다면 이런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PI를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리기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TGV 장비입니다.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PI의 강세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기존 유기소체 기판보다 열애도 훨씬 강하고 또 정밀도도 높아서 AI 반도체나 고성능 칩에 꼭 필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고요. 이르면 다음 달 세종 사업장에서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한테도 샘플을 공급할 계획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까지 삼성전기 와 유리기판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정말 상용화 흐름이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PI 같은 기업들의 매수세가 물렸던 겁니다. 물론 아직은 협상 초기 단계이고 보도도 단독 기사로 전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나 혹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물론 앞서서 우리 고은 앵커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뉴스 체크가 좀 필요할 테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필옵틱스인데 넥스트레이드 상으로는 필옵틱스도 오늘 4% 넘게 상승불 켜져 있다는 부분도 체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신규 상장주 키스트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에 코스닥에 상장되자마자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출발을 했고요. 상장 첫날의 공모가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갔었죠?
네, 키스트론은 요즘 IPO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받는 새내기주라고도 꼽힐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3.6%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공모 시장 분위기를 보면 흐름이 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천억 대 대형 IPO들은 잇따라 상장 철회를 좀 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공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주들은 상장만 하면 좀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키스트론도 바로 그런 흐름을 좀 제대로 탄 케이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르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도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중소형주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키스트론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네, 사실 어제 시간에서 나온 상승에는 이 키스트론의 본업에 대해 또 주목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 키스트론이 글로벌 캐패시터 제조사에게 이 고내열성 전자부품용 와이어를 제안을 했는데요. 1차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또 지금은 그 회사의 상위 고객사들과 추가 성능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이어가 주로 쓰이는 곳이 바로 자동차 전장 부품인데 극한의 온도 변화나 진동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내열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특히나 품질 기준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한번 채택이 되면 장기적인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자동차 부문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부분도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키스트론은 구리와 또 철을 결합한 바이메탈 와이어를 주력으로 해서 전기, 전자나 통신, 그리고 태양광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고기능성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을 하거나 임대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약 690억 원, 영업이익은 59억 원 정도였습니다. 중소형 기업치고는 꽤 탄탄한 실적을 기록한 셈인데 이렇게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고르게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키스트론을 단기 이슈에 그치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직은 상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점은 투자 판단 시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너무 짧은 시각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키스트론 신규 상장주까지 추가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온그룹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2.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배경에 일본 시장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가온그룹이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4K IPTV 셋톱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NTT 도코모는 가입자만 9천만 명에 달하는 일본 대표 통신사입니다. 가온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NTT 도코모의 IPTV 서비스에 들어갈 4K 고사양 셋톱박스를 단독으로 납품하게 됐고요.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품질 기준이 까다롭고 소비자 기대치로도 높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대형 고객사에게 좀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는 건 가온그룹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입증됐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을 키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번 납품 소식이 어떻게 보면 가온그룹한테도 꽤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셋톱박스 하나를 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온그룹이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온그룹은 AI 기반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장비나 클라우드, 로봇 같은 다양한 기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본처럼 한 번 거래를 트면 장기 고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발을 들였다는 점에서 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NTT 도코모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해서 셋톱박스뿐만 아니라 AI 음성인식이나 스마트홈 연동 기술 같은 가온그룹의 다른 분야로 협업이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해외 기업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인데요. 여기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마치 기술력을 공식 인증받았다 하는 느낌이어서 향후 다른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약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 상으로는 9% 넘게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5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예측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0.75%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예측가에서는 2,800포인트를 터치했는데 조금은 하회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물 시장의 매도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상승력이 막 어제는 축제였다면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주가의 코스피 상승폭을 보면은 2%가 넘게 올랐거든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사실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가운데서 이 국내 증시의 상승분이 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은 약해요. 현재 외국인들 수급으로 이제 본다면 지금 780억 정도거든요. 근데 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지금 현재 매도고, 근데 옵션 쪽에서는 약간 중립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이 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는 좀 힘이 있어도 오후 쪽에는 약간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라는 건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하지만 기대감들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가게 되면 힘을 또 잃게 돼요. 그래서 어제의 반등과 오늘 또 추가적으로 갭 상승을 통해서 또 반등이 나오게 됐다면 오늘 장에서는 이제 약간 좀 경계하는 모습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일 저희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는 점이 반도체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4%또 급등하면서 굉장히 또 시세를 뿜어줬는데 오늘도 3%대 위로 올라오면서 좀 계속해서 잘 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다시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HBM 반도체 관련주들만 사실 올라갔다가 네. 또다시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또 빠졌죠. 그래서 이제 전통 반도체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이 특정 종목들만 좀 많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도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곧바로 반도체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중심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범용 반도체 관련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더 잘 오른다라기보다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잘 올랐기 때문에 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의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브로드컴이 또 실적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에 또 반도체 영향을 또 받을 것 같거든요.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 어떻게 좀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앞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쪽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AMD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브로드컴의 주가도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30%가 넘게 올라갔다. 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엔비디아의 실적도 분명히 좋았고,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역시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목요일 날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될 텐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좋아진다면 그때 역시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불안감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이제 브로드컴 실적을 보면서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도 실적에 대한 좀 두려움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브로드컴 안에서도 CXL 칩 개발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와 더불어서 같이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오를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반등의 기회로 좀 좀 모멘텀을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브로드컴 쪽하고 이제 삼성전자의 CXL 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삼성전자한테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어요. 네. 아무리 선발 주자가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이제 후발 주자 정도는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의 먼저 선두 주자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밑에 바로 이 기술력은 거의 동등한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앞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CXL 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앞서 코너에서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지금 PI 이야기했거든요. 네.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잘 갔던 만큼 유리기판 쪽으로도 좀 앞으로의 꿈의 기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 사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이 차세대 이 기판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시장이 열릴 거고 거기에 있어서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삼성전기를 대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유리기판 전반적인 이제 시장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이제 지금은 개발이고 개발 중인 단계고 그리고 아직까지 상용화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술 안에서는 가장 이제 먼저 이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사실 SKC를 가장 먼저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C가 대장주긴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기도 삼성그룹 안에서 이제 이 유리기판 사업을 또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 대한 사업 분야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기술력 뛰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특정 어떤 그 이제 산업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면 삼성전기의 성과는 또 삼성전자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네. 얘기해 드린다면 오늘 이제 닌텐도 스위치 2라는 게 이제 네. 출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본다면 삼성전자가 또 수혜주가 됩니다. 네. 닌텐도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를 맡겼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닌텐도 관련주로도 또 엮여서 또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CXL 칩 그리고 유리기판 여기에서 지금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칩 생산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간밤에 있었던 일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때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진 않았어요. 사실 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좀 표명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이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시세를 받을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사실 이게 중계를 지금 이게 미국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협상에 대한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평화 협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번 통화에서도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이번 최근에 받았던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평화가 또 유지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이 관련해서는 재건 관련주들을 많이 보거든요. 재건 관련.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은 지금만 또 움직이진 않아요. 아마도 지금은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내려놨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짜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게 된다면 주가도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금융주도 잘 갔고요. 지주사들도 굉장히 또 불기둥을 내뿜었는데 좀 앞으로의 이 흐름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쪽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왔던 것들 보면은 이제 지주사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정책 관련주였어요. 저평가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많이 또 보유하고 있고 이제 소각을 시켰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정책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통령 선거 이 전후로 어느 정도의 힘을 좀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쪽에서의 매도,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쪽에서도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쉬어가는 기간들을 좀 줄 거고 차라리 이 종목들은 이제 쉬어가는 기간들에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좀 더 싼 가격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하루 정도의 조정으로 인해서 뭐 들어가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보다는 앞으로 지금 당장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 쪽으로 잘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앞에서 얘기했죠. IT 쪽도 시장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도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도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현충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